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이찬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글로벌 자원순환 정책과 동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시간을 지키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15분 만에 이 국제적인 자원순환 정책과 동향을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 하여튼 최대한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제 이 폐기물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 독일 이제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각 집마다 5만 리터의 용량의 어떤 쓰레기 구덩이라 그럴까요? 구덩이를 이제 각 집마다 했는데 그때 들어갔던 쓰레기들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식물의 어떤 찌꺼기라든가 배설물 그리고 또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옷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이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당장 상상할 수 있듯이 생활 자체가 단조로웠고 그리고 사용하는 물품들 자체가 또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다가 버리는 것 자체가 없고 계속 고쳐서 사용하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땔감으로 이용하거나 어떤 퇴비로 이용하거나 사료로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굉장히 적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2017년도 우리나라 폐기물 통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의 한 15.3%가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이 되겠고 26.9%가 음식물 폐기물, 그 외에 이제 유리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전기전자 제품이라든가 타이어라든가 영농 폐기물 등이 이제 골고루 이제 발생한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옛날과 지금의 폐기물 양상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기물 양이 적게 발생한다고 하면 문제가 덜 심각할 겁니다. 그런데 양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폐기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많은 폐기물들이 분해가 되지 않고 썩지 않는 폐기물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퇴비로 처리하거나 사료로 처리하거나 땔감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형태로 되고 극소수만 이제 진짜 폐기물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양들이 썩지도 않고 이게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자원으로 보고 다시 순환을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자원순환이 됩니다. 제가 2006년도에 환경부의 이제 자원순환 정책과장, 오늘 이채연 과장님 모셨습니다만 그때 자원순환 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법에 도입했던 개념이 자원순환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이제 자원순환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법에다가 처음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폐기물 발생량을 한번 살펴보는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빨간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이 한 3배 정도 늘어났죠. 그리고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OECD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OECD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있지만 중국은 한 3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세계 많은 국가들, 개도국들은 중국과 같은 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플라스틱 생산량 같은 폐기물 발생량을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억 톤 정도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1950년도에는 거의 제로 상태에 있다가 지금 이제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으니까 아까 제 폐기물 발생량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처리하기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통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2017년도 그 위에 그림이 이제 플라스틱 수요가 되는데 포장재로 오늘 뭐 포장재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포장재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양이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의 한 40%가 되는데 폐기물 발생량을 보시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 60% 정도가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서 포장재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서 이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은 포장재 사용량을 줄일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포장재의 그 재활용을 늘릴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겠고, 제가 지금 앞으로 발표할 그런 내용도 어떻게 하면은 이제 폐기물 양을 줄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재활용을 많이 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각국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 방법을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법이 됩니다. 최고 꼭지가 있는 거가 이제 그 재활용량이 되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한 9% 정도를 재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12% 정도가 소각이고, 나머지 79%는 뭐 매립되거나 그냥 그 일반 환경에 투기가 되는 형태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양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뭐 플라스틱을 포함한 그 플라스틱 폐기물 포장재 전체가 되는데, 포장재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재활용이 14%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은 2%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뭐 처리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뭐 잘 아시지만 이제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들, 그리고 플라스틱 자체가 화학 물질의 덩어리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원료 자체도 화학 물질이고, 거기에 첨가되는 뭐 용매라든가 아니면은 그 첨가제도 화학 물질이고, 뭐 그 성형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이제 플라스틱은 이 나중에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흡착하는 그런 기능들이 갖고 있고, 뭐 이런 형태 속에서 환경에 축적돼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 영향을 조금 더, 요거는 뭐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지금 시간이 제가 15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플라스틱은 활성 연료에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문제가 있고, 소각할 때도 문제가 있고, 그 매립할 때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해양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 남한 면적의 한 7, 8배 정도 되는 뭐 그 쓰레기 섬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재는 뭐 바다에 이제 물고기와 플라스틱 폐기물의 비율이 뭐 5대 1이었는데 앞으로 2050년이 되면 1대 1이 될 거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환경에 많은 미치는 영향인데, 물리적 영향이 있고 화학적 영향이 있습니다. 물리적 영향은 결국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플라스틱 얽힘이라고 하는 이제 그물에 걸린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바다 생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플라스틱 섭취했을 때 여러 가지 뭐 기아라든가 소화불량이라든가 장기 손상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화학적 영향은 플라스틱 자체가 화학물질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용출될 수 있고, 또 이제 화학물질을 흡착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원칙은 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천연 자원의 소비를 줄이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오른쪽이 자원순환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순환 기본법이 나와 있는 건데, 첫 번째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자, 두 번째가 재사용을 많이 하자, 그리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생이용, 물질 재활용을 하자,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것들은 에너지 회수를 하자, 그리고 안전하게 처리하자,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오른쪽에 결과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더 줄일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재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은 여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생산과 사용 금지, 아예 사용 금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이 되겠고, 세금이나 부담금,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하는 형태가 되는데, 사용 금지는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대체 상품이 있는 경우, 예컨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들이 되겠죠. 뭐 비닐봉투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아예 사용 금지를 하는 게 이제 세계적 추세가 되겠고, 세금 및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로서 그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을 감소시키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금이나 부담금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체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금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충분히 높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쉽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세금이나 뭐 부담금이나 아니면 아예 그 사용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현재로서는 99개라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18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100개 나라가 훨씬 넘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 금지를 많이 하고 있는, 뭐 지도에서 보시면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용 금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은 뭐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재질 구조 개선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가 제가 설명드렸던 그 생산 사용 금지라든가 세금 부담금 부과는 제가 첫 번째 목적, 그러니까 폐기물 그 발생을 줄이자라고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재질 구조 개선 제도는 재활용을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재질과 구조를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를 만드느냐고 하는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는 것처럼 권장을 하는 것이 이제 단일 재질이라든가 무색이라든가 아니면 몸체와 동일한 재질이라든가 분리가 용이한 레벨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 억제하는 것들은 뭐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색상, 금속 마개, 그리고 구조가 복잡한 거, 알루미늄 재질, 뭐 그리고 PVC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재활용이 어려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재질 구조 개선 제도인데, 이 재질 구조 개선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예 이제 지금은 그 페트병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아마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재질이 용이한 재질인지 아니면 재질이 그 재활용이 어려운 것인지 용기에 표시하도록 우리나라는 했는 것이 이제 지금 뭐 금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만 유예기간과 여러 가지 때문에 내년 한 3월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PR 제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재활용을 촉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자의 책임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재활용하는 데까지 전부 다 그 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뭐 이 폐기물 또 종류 보시면은 뭐 예컨대 배터리라든가 그 전기전자 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포장재라든가 타이어라든가 그리고 오일이라든가 의료 폐기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대상이 되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빈용기 보증금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소주병과 맥주병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소주병, 맥주병 이런 병뿐 아니라 이제 플라스틱 병, 플라스틱 우리 일회용 생수병 같은 이런 것들도 모든 포장재가 다 대상이 되는 형태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용기 보증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것을 이제 그 어떤 획수를 촉진한다. 제가 이제 독일 갔을 때,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페트병에 대해서도 빈용기 보증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컨대 일회용 페트병이 이제 48센트 정도, 0.48 유로 정도를 하는데, 이 빈용기 보증금이 그 중에서 0.25, 그러니까 50% 이상이 보증금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물값, 그래서 이제 그 반도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래 되기 때문에 페트병이 그 어떤 투기가 될 일이 없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비교한 것이고, 이것은 뭐 저 미국의 제도를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최근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면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현재 플라스틱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이제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 난분해성 문제가 있는데 분해가 잘 되도록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이제 화석연료를 기반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 바이오매스를 기반하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되면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은 뭐 현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동향을 보시면은 뭐 아까 전에 조금 이영 위원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시던데 이것이 이제
그 유럽에서 제일 번째 왼쪽 이쪽 보시면은 뭐 뉴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해가 금년 3월달에 발표를 했죠. 이것은 이제 2015년 3월달에 발표하고 다시 또 이제 18년에 발표하고 세 번째 발표한 것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이제 진척이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서큘러 이코노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재활용 목표를 높이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왼쪽에 이제 그 유로피안 스트래티지 포 플라스틱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 폐기물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여기 국제 기준 발행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오른쪽 밑에 이제 일회용 특정 제품 이거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설명된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일회용 제품에 대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99개 나라가 여러 가지 일회용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J커브를 그리고 있죠.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되고 있고, 왼쪽에서 보시면 아프리카권은 주로 금지로, 유럽은 주로 이제 그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제로 웨이스트 확산도 이것이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쓰레기 자체를 만들지 말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뭐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제로 웨이스트 국제연합에서 발표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료 단계, 생산 단계, 유통 단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 공급 사슬망과 생산 그 체계를 구축하느냐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더 피크가 있듯이 그 제로 웨이스트 샵 마켓이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형태가 이게 확산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각국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관련해서 그 이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기 위한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기업들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그 오늘 내일 계속 하더라고요. 이거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사점은 각국마다 이제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은 똑같은데 그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것들 뭐 그러니까 어느 정책이 맞다고 볼 수 없고 각국 사정에 따라서 정책에 맞춰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 정책이라 이런 것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거 앞에도 설명드렸고 뭐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뭐 오른쪽에 아까 유영식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19년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경제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고 영향도 크고 일어날 가능성도 많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파란 것들이 전부 다 기후변화, 플라스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영향이 크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업체들도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겠냐. 발표를 마치고 간단하게 제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네, 이찬희 교수님께서 시간에 맞춰서 좋은 기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매일협에서 온 임기백이라고 합니다. 그 해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한국의 그 환경 관련해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고 있는 제도는 세계에서 하여튼 좋다고 하는 정책은 거의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근데 쓰레기 관련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 3가지 정도를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쓰레기 종량제,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모든 플라스틱은 그 EPR 제도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폐기물 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플라스틱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작년에 도입했던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가 아까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재질 구조 그 평가 및 그 이제 표시 제도 이런 것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정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도입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도입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하면은 현장에서 더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느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어느 정책이 더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각국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 예컨대 이제 국토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폐기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폐기물이라든가 자원순환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이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다시 새롭게 뭐를 확대한다, 뭐를 더 강화한다 이런 것보다는 갖고 있는 정책들 그대로 잘 착근하려고 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단지 이제 저도 뭐 정부 공무원으로서 뭐 다 뭐 이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걱정스러운 것들은 이제 너무 이제 강한 쪽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진짜 심층적으로 한번 듣는 노력들은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고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쪽으로 이제 해봤으면 좋겠다고 환경부에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좀 더 많은 질문과 의견을 받고 싶지만 지금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더 좋은 의견이나 질문은 다음 토론 시간에 휴식 시간에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찬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